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시사할 부분은 이제 어떤 여러분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단적으로 숲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쭉 오늘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이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IMF라고 아십니까? 네. IMF 아시죠? 네. IMF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 주도 하에서 국제금융기구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메카이자 가장 중심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을 주도적으로 해서 금융기구를 창설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을 어떻습니까? 미국 중심의 금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로화라든지,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어떤 통화,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화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 국가들의 어떤 통합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 위안화가 점점점 위상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위안화 가치조차도 지금 이제 IMF의 SDR이라고 있어요. SDR이라고 있는데, SDR에 대한 어떤 통합 바스켓에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럼 뭐냐면 그 SDR에 통화가 되고 안 되고 어떤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어떤 기축통화로서 역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기축통화를 어떻게 보게 되면 달러화가 가장 유력했죠. 그죠? 여러분들 달러 많이 쓰지 않죠? 네. 달러는 북한에서도 써요, 분들이. 그럴 정도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중심 통화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해서 쭉 이제는 어떤 통화의 어떤 변천사를 보게 되면, 달러부터 해서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서 금과, 이제 금본위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금본위 제도가 뭐냐면, 금과 그리고 달러의 가치를 같이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달러에 대한 어떤 변동, 환율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는 변동환율제, 예전에는 이제 고정환율제에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환율에 의해서 값어치, 그 자국 화폐의 값어치가 막 변화가 막 생겨요. 이분들이. 어떨 때는 달러화가 높았다가, 어떨 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환율이 높아졌다가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예전에 보면 IMF 때 원달러당 우리나라 자국 화폐가 2,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달러당 2,000원?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달러당. 지금 얼마입니까? 1,000원대 조금 왔다 갔다 하시죠. 그죠? 그 뭐냐면 원달러당 2,0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값어치가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달러당 2,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러당 우리나라 값어치는 떨어졌다. 그래서 2,000원까지 올라갈 때 뭐냐면 수출을 했던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왜냐면 수출을 하면은 뭘 받냐면 달러를 받게 되죠. 그죠? 달러를 받게 되면 돈이 우리나라 교환 가치가 2,000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10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값어치가 2배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뭐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인데 달러당 2,000원이 돼버리니까, 원래는 달러가 교환이 되면서 옛날에 1,000원밖에 못 얻었는데 자국화폐로 교환하게 되면 달러로 교환이 되면서 2,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달러 원화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달러가 IMF를 딱 갖고 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2,000원, 달러당 2,000원 됐을 때 엄청나게 이익을 본 기업도 있고 엄청나게 손해를 본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익을 본 그 기업들 중에서 엄청나게 부자로 지금 등극을 한 기업들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 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또 있고요. 그때 망가진 기업들도 사실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변동환율제에 의한 어떤 폐단과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긴 했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제가 이제 고정환율제였었어요. 딱 달러당 얼마로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화폐의 값어치가 들쭉날쭉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그 화폐에 대한 값어치 중에서 그냥
1%, 2%로만 등락을 결정을 하자. 이런 어떤 제도로 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변동환율 제도로 해서 변화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달러당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달러당 500원, 4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변동폭이 어떤 일정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변동환율제로 지금 완전히 굳혀버리게 된 거죠.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달러를 막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 달에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미국 FRB에서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에 또 부딪혀 있죠. 그죠? 네.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국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 뭐냐면 미국에 대한 달러 값어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달러에 대한 값어치,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발생하냐면 세계는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럼 하나로 묶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달러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어떻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요.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당장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제로금리에 가깝고 우리나라 금리는 1.75 정도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하락 압박도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맞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여러분들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지금 막 떠오르죠. 그죠? 네. 작년에 올 초에 막 시작할 때만 해도 가계부채가 많다 막 이런 어떤 내관이 문제가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부동산부터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꺼트려졌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또 이제 살아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화랑길 때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막 분양을 했겠죠. 그죠? 또 그때 건설사들이 아파트 부지 용지를 많이 잡아놨겠어요? 안 잡아놨겠어요? 많이 잡아놨었어요. 왜 화랑이고 언제까지 계속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잘 될 줄 알고 아파트 부지를 많이 이렇게 사들여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부시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를 많이 잡아놨는데 어떻습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잡아놓은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 잡아놓은 가격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용지를 그냥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힘들었고 그리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입금이 나요 안 나요? 맞아요. 입금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금이 안 나고 또 어떻습니까? 중동발 위기가 또 부딪혔죠. 옛날에 중동에 그 기름이 막 콸콸콸 넘쳐 흐르고 기름값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죠? 얼마였냐? 배럴당 100 얼마입니까? 120달러? 120달러까지 막 육박할 정도 되면은 사우디라든 중동국가가 어떻습니까? 오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 아닙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들은 오일 팔아서 돈을 끌어당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당 120달러, 그러니까 보니까 배럴당 120달러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어떻습니까? 편하네요, 분들이. 기름 막 파는 대로, 막 어디든 막 기름이 나오니까 그냥 팔면 어떻습니까? 외국자분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외국자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두바이를 개발을 했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원전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석유 수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때,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게 기름에서 뭐 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한다, 천연가스를 개발을 한다, 미국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응?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중국이 어떤 1년 연 단위로 해서 어떤 개발 사항을 보게 되면
한 1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12%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12%의 성장률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도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있고 개별 종목 주식이 수가 있죠, 그죠? 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 1,000원짜리 주식은 어떻습니까? 성장을 하면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큰 회사들은 성장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요. 되더라도 2%, 3%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되지 뭐 갑자기 10몇 %씩 성장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그런데 중국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나라가 11%의 경장 성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엄청난 개발 붐이 일어났죠, 그죠? 개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름을 떼야 안 떼? 떼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게 된 거야, 분들이.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중동 국가에서는 녹아났죠, 완전히. 근데 가격이 $120, 배럴당 $12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두바이를 개발하고 돈을 막 써댔다고, 그분들이. 이제 써대다가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이 개발 속도가 어떻습니까? 둔화가 된 거예요,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7%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6.9% 내에서 경장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6.9% 정도. 자, 그러면 경제 성장 속도가 6, 7% 정도가 됐는데 그 정도면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엄청나게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경제 성장 속도가 7%라서 떨어졌다고는 하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 속도는 7% 정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 미국이 잘 나간다고 그러죠, 그죠? 미국이 그나마 잘 나간다고 하는데도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도 우리도 2%밖에 안 됩니다, 기본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중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직도. 그러나 그러한 경제 성장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주춤 다소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대체 에너지가 막 발굴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배럴당 지금 $120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0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3분의 1 토막이.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중동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중동국가에 건설을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어요. 응? 플랜트라든지 이런 건설이라든지 석유 시추소이라든지 이런 게 다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건데 그런 쪽에 막 수출을 했고 아파트 막 이런 거 짓고 그 다음에 SOC 사업에 막 투자를 했었어요. 그게 건설사들. 그래 그런 건설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잘 나가다 보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GS 건설이라는 이런 회사가 주가가 거의 뭐 30만 원,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0만 원, 50만 원. 지금은 뭐 얼마냐? 한 6,000원, 7,000원 밖에 안 돼요. 6,000원, 7,000원. 거의 뭐 20분의 1, 한 30분의 1밖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계속해서 중동국가가 개발된다라는 가정하에 주가는 그만큼 뛰어져 있었어요. 미래 성장 가치가 대단하다 그랬던 그런 우리나라 건설사가 국내 위기에 부딪히고 해외 위기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냐? 해외에 어떻습니까? 발주나갔던 것들이 계속 개발을 하기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개발이 지연되고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 처리가 나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벌어나왔던 분들을 다 까먹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00원대, 7,000원대 되는 건설사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돼요. 예전에 보냐면 4, 50만 원대까지 올라가다가 완전히 진짜 똑같은 거죠. 맞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서야 어떻습니까? 작년에 어떻습니까? 조금씩 작년까지는 어려웠죠? 그러면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어떻습니까? 금리를 어떻습니까? 조절 좀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면 해서 분위기가 좀 살살살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서 가계부채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정리 안 된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대출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우리 매가의 어떻습니까? 60%. 그죠? 네. 이걸 뭐라 그러죠? KBS. 예? 예? 뭐요? DTI. LTV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몇 프로를 대출
대출을 해주는 거 갖다가 LTV라고 하고 소득 대비 몇 프로를 대출하겠다가 DTI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소득에 따라 있던 부분들을 LTI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어떤 사고 싶은 어떤 심리를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아파트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땅을 잡아놨던 건설사들이 대거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다. 대거.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땅들을 엄청나게 잡아놨어요. 잡아놨다가 지금까지는 어렵다가 지금 분양이 좀 잘 되고 하니까 대거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기사가 뭡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2, 3년 후에는 공급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됨으로 해서 한 번에 더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아싸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가계부채도 가계부채지만 부동산 부실을 좀 더 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이제는 생각의 패턴들이 또 자꾸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분들 알겠죠? 분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왔다 갔다 가계부채냐 부동산을 살리는 거냐. 지금 부동산을 살려놨더니 어떻습니까? 세수가 20%가 더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뭡니까? 세수가 20%가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원래. 부동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가계부채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그쵸?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카드사라든지 일반적으로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빌렸던 돈들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돈은 더 많이 대출해 나가는데 시적으로 건전성 정도는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들이. 근데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LTV DTI 60% 넘어가게 되면 옛날에 당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을 같이 상환을 하자. 옛날에는 거치식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한 5년 동안 이자만 내라. 한 10년 동안 이자만 내라. 또 3년 동안 이자만 내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금하고 같이 갚아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자만 3년 5년 내다가 그때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아탔죠? 금융사를 바꿨잖아요. 금융사를. 응? 왜냐면 3년 정도 지나가면 어떤 부분이냐면 3년이 딱 지나가는 순간 그다음 대출에 대한 우리가 그 대출을 받고 돈을 갚으면은 갚는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상한 그걸 부담을 또 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그게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한 년 후면은 딱 갈아타기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내다가 그러니까 월세를 은행에다 낸 거죠. 월세를 맞죠? 네. 월세를 우리가 일반 민간인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민간인들한테 냈는데 이 월세를 은행에다 이자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자가 싸지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많이 싸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가 싸지다 보니까 2%대 막 3%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 자,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낮아졌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옛날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도가. 근데 우리나라 전세자금 대출을 함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가 저리로 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는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다가 돈 내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거 월세를 하다 보면은 월세 비율이 한 7%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은 3%대 4%대 빌릴 수가 있으니까 훨씬 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차라리 은행에다 내고 돈을 많이 빌리겠다. 또 그런 사이에 어떻습니까? 월세율이 높아지고 전세율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해서 어떻습니까? 매매가를 거의 추월하는 단계. 근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원래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매가가. 왜냐하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자를 내야 안 내요. 여러분들 세금을 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옛날 전세하고 어떤 매매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매매가 대비 60%를 항상 유지를 했었어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세제도가 일반화가 돼버리면 오히려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료보험료가 더 많이 내요. 네. 많이 내 안 내? 근데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안 내요? 재산세 많이 내죠? 근데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돼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전세로 사는 게 오히려 세금도 덜 들어가고 자금 노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매매보다 전세값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옛날에 어떻습니까? 60%의 전세가율을 맞추던 것이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매매가 육박할 정도로. 심지어는 어떤 데는 전세가가 3억인데 경매가로 2억 8천에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보다도 전세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 단지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지금 현재. 맞죠? 그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 쪽에서 야, DTI 뭐 LTV 60%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뭐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된다. 이 기준선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 부분들. 왜냐면 매매가는 자꾸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아싸리 차라리 DTI LTV가 60% 넘어가는 대출권에 대해서 무조건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어떻습니까? 갚아야 될 상환금액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집을 어떻게 돼요? 집을 살라 그러면 5억을 살라 그러면 내 돈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2억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LTV 70%까지도 해줬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LTV 70%면은 어떻게 든 3억 5천까지 1억 5천 내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어떻게 되냐? 60% 가지고 있으면은 60% 그러니까 3억을 빌리게 되면 5억 중에서 3억을 빌리게 되면 그냥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을 내면 되고 근데 만약에 LTV 70%를 받게 되면 3억 5천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아파트 제일 처음에 타려고 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매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수요에 대한 제재 또 앞으로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원래 금리가 인상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미국에서 FRB에서 미국 FRB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려가는 것처럼 미국 FRB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그 달러에 따라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각 나라가 달러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금을 다 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를 다 바꿔 나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우리나라에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달러를 다 빼갔네. 그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죠. 미국에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어. 주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화가 되죠. 원화가 되잖아요. 그 원화로 달러를 바꿔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원화 빠져나간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게 그래서 신흥국가의 위기가 부딪혀 온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야. 신흥국이.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달러화를 엄청나게 풀었을 때 그 달러화가 어디로 유입이 되냐면 다 신흥국가로 유입이 됐어요. 인도네시아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 있죠?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하고 중국에 대거 자금이 유입됐던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회수가 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위기가 부딪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응?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이분들이.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앨런이 12월 달은 이거는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왜냐면 미국의 어떤 경기 지표로만 따져가지고 봐서는 이거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완성이. 원래는 9월 달에 올리려다가 이제 12월 달로 미뤘는데 12월 달에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분들이. 그러면 금리에 대한 인상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아까 얘기했던 LTV DTI에 따른 이런 부분들 대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강화 이런 부분들 시킴으로 해서 주택이 그리고 올해 주택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가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런 기사 보셨잖아요. 그죠? 네.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내용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그러나 예전에 어떤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번에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엄청나게 떴죠? 자, 뜰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떴어요, 안 떴어요? 떴다라는 거야. 어? 왜냐하면 이게 S커브 효과가 발생하는데, 자,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순환 어떤 관계를 보게 되면 한 번 내려갔다가 내리막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어떤 관계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클 현상이 있는데, 한 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흐름도 한 번 바닥을 찍었고, 바닥을 찍은 게 작년이었어요. 어? 작년이었고, 단기간에 따지면 부동산도 최소한 3년, 5년,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최소한 3년, 5년 동안은 올라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올라가더라도 잠깐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주가 그러면 오르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텀을 주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로 인해서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년에 총선과 내후년에 대선의 효과 때문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효과는 내후년까지 분명히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대선이 대선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뽑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규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 규제로 인해서 더 많이 오히려 가격 상승 효과가.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규제 올라가지,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어? 막으려고 하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잘. 맞죠, 그죠? 그러면은 규제가 강하면 당연히 바로 조정을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선, 총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출마자가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살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맞죠? 계속해서 살리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좀 약간 그 아파트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꺾이려고 꺾는다는 신산으로 해서 규제 정책을 폈다가 또다시 꺾여버리면은 또다시 드라이브 정책을 또 핀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격 상승 효과는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 토지 쪽은 어떤 현상이냐면 요즘에 지방 쪽으로 조금 많이 힘이 실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지방 쪽에 주택시장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응? 그러다가 작년부터 지금 수도권으로 다시 이 부동산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이 자꾸 교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작년 상반기까지는 지방 쪽이 부동산이 막 좋아서 그때 지방 쪽에 아파트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급량이 이제 올해 내년부터 있었으니까 입주하기 시점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입주하니까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떨어지는 시점으로 갈 수 있다. 지방 쪽에 있는 아파트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3년 동안 분양이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응? 많이 안 이루어진 관계로 인해서 작년부터 다시 부시가 살아나고 있는 관계로 이 사이클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부동산 사이클상 보게 되면 지금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라 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어느 정도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어깨는 아니더라도 아직 허리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허리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일대 같은 경우는 허리보다 조금 낮은 상태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좀 상태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는 관점이라 본다라고 하면 어깨 이상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지방의 개발지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효과는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례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지금 그저께도 지금 그 새만금 개발청사에서 새만금 관계자가 직접 중국에 가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 설명회 한마디로 해서 새만금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국가 주도에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 여기 와서 투자해라. 이런 어떤 설명회죠. 그런 설명회를 중국에 직접 가서 투자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투자 자금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새만금 개발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SOC 사업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서 이쪽
남북기축 개발이라든지 남북기축에 대한 이런 개발들이 쏙쏙쏙쏙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서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남북이축, 동서이축이 들어가는 그 지역이 내년 내후년은 이 새만금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어떤 대상지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가격 상승 탄력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바대로 뭐가 있냐면 1960년대 이후로 한 50년 동안 땅값이 한 3,000배까지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3,000배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50년 동안 3,000배면은 여러분들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응? 여러분들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20대에 눈을 막 떴다, 부동산에. 그때 땅을 사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자산 가치가 7,000배, 3,000배 올라. 근데 문제는 그 눈을 어디에 눈을 돌렸다? 수도권에 만약에 눈을 돌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빌딩 몇 채씩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될 지역이 없겠느냐? 탄생 안 하겠느냐? 탄생이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새만금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금 예전에 이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이 기축에 대해서 움직여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IMF가 창설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APEC이라고 아시아 환태평양 이게 금융기구가 탄생이 됐어요. APEC. 응? 그리고 뭡니까? ADB라고 아시아 개발은행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국제 금융기구가 탄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국의 위상이 드러나면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는 뭐냐면 NDB라고 그 다음에 AIIB. 근데 아시아 개발 리서치 그 개발은행이라고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금융기구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강체계가 됐어요, 양강체계.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G2 국가가 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나 지금 위상이 너무나 높아져가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AIB라든지 NDB라든지 아시아를 주무르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주무르는 국제금융기구가 점점 탄생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양강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라고 하는 특별인출권 제도의 바스켓 통화에 어떻습니까? 중국 위안화가 오늘 편입이 된다. 그러면 SDR이라고 하는 특별인출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여러분들 아시면 달러화 있죠? 달러화, 그 다음에 엔화 있죠?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 영국 파운드화 있죠? 그죠? 영국 파운드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유로화. 자, 유로화라고 하는 것은 유럽 국가의 단일 통화죠. 맞죠? 근데 왜? 그러면은 영국의 파운드화는 유럽 아닐까? 이분들이? 거기는 열애. 거기는 그러니까 EU의 어떻습니까? 유로화에 편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와 유로화와 그 다음에 위안화, 엔화, 그 다음에 달러화, 이 네 개가 IMF의 어떻습니까? SDR의 기축통화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금융이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무담보로 돈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나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한 없이 돈을 끄집어내서 자국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특별인출권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IMF에 가입이 돼 있어서 IMF에 가입이 된 금액의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는 우리도 마음대로 꺼냈을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4개 바스켓 통화에 들어가는 나라는 무담보로 해서 많은 돈을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특별한 권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SDR에 오늘 이제 위안화까지 포함이 되는 이 위안화는 뭐냐면 이 신흥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신흥개발국가가 어떻습니까? 이 선진국 주도하에 있는 이 SDR에 편입이 됨으로 해서 한번 위상의 자리가 또 올라오게 된다. 사실은 이 IMF에 이 SDR 편입이 되는 이 문제는요, 통화가 지금 브레튼-우드 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이 체제에서, 군본위 제도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제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응? 근데 금융당국 쪽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위안화가 바로 IMF의 SDR에 편입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의 위안화의 위상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위안화의 담보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러면 점점점 중국에 대한 위상이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의 위상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완전히 중국으로 패권이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중국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커질 수 있는 동네가 어디 있냐? 어디겠어요? 바로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응?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 경제국가를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중에서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점점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아시아를 꿈꾸고 아시아가 한 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수도권으로 개발할 정도로 엄청난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